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념 정리 6번째죠. 밀도로 물질을 알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정리했었던 내용이 밀도였어요. 그죠? 밀도는 어떤 물질의 단위 부피당 질량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밀도라고 하는 게 물질마다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아이고. 헐. 깨졌다. 어쩔 수 없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 질량이랄지 부피랄지 하는 것들은 물질의 양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값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질량이나 부피 같은 것들로는 물질을 구별할 수 없지만, 부피와 질량으로 가지고 계산하는 밀도는 물질마다 정해져 있는 값이라 그랬지? 물질마다 정해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밀도로 가지고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질의 특성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밀도를 계산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 아무리 물질을 쪼개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같은 물질이면 밀도가 동일하다라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밀도라고 하는 게 물질의 특성이고, 그리고 이 밀도라고 하는 뜻이 결과적으로 무겁거나 또는 단단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밀도가 큰 물질 같은 경우가 다른 물질에 비해서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밀도가 클수록 그만큼 더 단단하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히 보는 것은 보통 밀도가 무거운 정도다, 이것을 이제 주로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나 또는 고체 같은 것들을 하나의 용기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예를 들어 이렇게 층이 나눠졌을 때 이때 A라고 하는 물질이 완전히 가라앉고, B라고 하는 액체가 있고, C라고 하는 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또 D라고 하는 물질이 있고, 여기에 E라고 하는 물질이 있으면은 이때 가장 아래쪽에 놓여있는 A의 밀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E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맞죠? 그런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개념 정리 6번째, 밀도로 물질을 알아낼 수 있을까? 거기까지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맞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 밀도로 가지고 물질을 분리해내는 과정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개념 정리 7번째를 보시면 되겠고요. 개념 정리 7번째에 보시면은 밀도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혼합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순물질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해서 한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순수한 물질이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단원의 제목, 바로 이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순물질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이에요. 순물 같은 거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순물질이라고 하는 게 딱 한 가지의 성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물질들이 두 가지 이상 섞이면서 그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혼합물이라고 하거든요. 조금 전에 너가 이야기했던 소금물, 그게 혼합물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소금이라고 하는 순물질과 물이라고 하는 순물질이 섞였을 때 소금물이 되죠. 네, 우유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소금과 물이 섞여서 소금물이 만들어지면은 이때 소금과 물은 각각 순물질들입니다. 물질의 특성들이 있어요. 근데 소금물은 소금과 물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우유도 혼합물이에요. 우유도요? 네, 우유도 혼합물입니다. 우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하얗게 보이는데, 순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야? 혼합물이잖아. 너가 지금 우유가 혼합물이냐고 묻지 않았어? 아, 네. 우유는 순물질이 아니야. 맞잖아. 그 우유 안에는요,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게 이제 물이에요. 물에 단백질이랄지 또는 뭐 지방이랄지 이런 기타 물질들 같은 것들이 막 섞여 있단 말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혼합물이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순물질을 분리를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물질의 특성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밀도로 가지고 우리가 물질을 한번 나눠보자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아까 선생님이 밀도라고 하는 게 무겁거나 단단한 정도를 이야기하고 밀도가 클수록 아래쪽으로 가라앉아 버린다 그랬죠? 맞지? 바로 저것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교재 내용을 보면은요, 첫 번째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해서 지금 현재 밀도차를 이용을 할 때 우리가 거기에서 분별 깔때기라고 하는 하나의 장치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자, 그죠? 분별 깔때기. 자, 요 분별 깔때기라고 하는 기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세요. 기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떤 액체를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밑에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콕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분별 깔때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액체를 담아두고 콕을 열게 되면은 액체가 밑으로 쪼르륵 흘러나오겠죠. 맞지? 근데 이런 기구가 이제 분별 깔때기인데, 이 분별 깔때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2가지 이상 섞여 있는 혼합물을 분리를 해볼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그 순물질들이 여러 가지 상태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고체일 수도 있고 액체일 수도 있고 기체일 수도 있고, 그지? 근데 이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로 액체와 액체의 혼합물을 사용을 하거든요. 액체와 액체. 그런데 두 액체를 서로 간에 나눠볼 때 분별 깔때기를 이용을 하려면은요, 이때는 두 액체가 서로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과 식용유 안 섞이죠? 그지? 그러면서 예를 들어 물에다가 식용유를 부으면은 항상 이렇게 물이 아래쪽에 가라앉고 위쪽으로는 식용유가 뜬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결과적으로 물보다 식용유의 밀도가 작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물의 양이 아무리 적어도, 식용유의 양이 아무리 많아도 어찌됐건 항상 물에 식용유가 뜨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물에 식용유가 뜨는 상태, 또는 여기에 지금 예를 보면은 간장과 식용유도 서로 섞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의 용기에다가 간장과 식용유를 함께 부어보면은 역시 간장이 아래로 가라앉고 식용유가 위쪽에 뜹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간장이 식용유보다 밀도가 크다라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두 액체가 있는데 두 액체가 서로 밀도가 다르면서 서로 섞이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분별 깔때기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 분별 깔때기 전에 우리가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가 있거든요. 바로 스포이드입니다. 스포이드 많이 들어봤죠? 네, 이렇게 생긴 거. 그래, 이렇게 이제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위에 이렇게 고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맞지? 고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뽁뽁뽁뽁 누르면 액체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맞지? 그 스포이드를 이용을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이 스포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액체를 서로 구별을 하는 거는 사실 이런 경우에요. 아까 선생님이 좀 전에 뭐 물이나 식용유 또는 간장이나 아니면 식용유 이런 예를 들어줬는데,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액체가 있고 B라고 하는 액체가 있어요. 서로 섞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스포이드를 이용을 해서 물질을 분리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위쪽에 밀도가 작아서 위에 떠 있는 액체 있죠. 여기에다가 스포이드를 이렇게 담궈가지고 얘네들을 위쪽으로 떠내는 방법으로 물질을 분리를 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위만 살짝 걷어내 버리는 거지, 스포이드를 이용한다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이런 식의 스포이드를 이용하는 방법은요, 물론 서로 섞이지 않는 두 가지의 액체가 있을 때 가능한 방법이면서 밀도가 작은 액체를 떠내는 방법이거든요. 위에를 떠내야 되는 거니까. 아래에 있는 A를 떠내는 게 떠내는 게 아니라 B를 떠내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밀도가 작은 액체를 끄집어낼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보통은 양이 적어야 돼요. 아, 맞아. 너무 양이 많으면은 스포이드를 언제 다 떠내겠어.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위에 조금 떠 있는 경우에는 스포이드로 조금씩은 떼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았어? 근데 다시 일로 돌아와서 분별 깔때기를 볼까요? 분별 깔때기도 아까 스포이드처럼 똑같이
서로 섞이지 않는 두 가지 액체를 분별할 때 사용을 합니다. 분리할 때. 근데 여기 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스포이드랑은 다르게 양이 굉장히 많죠. 그지? 양을 굉장히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 물과 식용유 함께 부었다고 쳐볼까요? 아니면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장과 식용유를 함께 부었다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둘이 같이 확 붓고 확 흔들어 버려요. 알았니? 근데 그렇게 확 흔들면 순간적으로 섞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시 층을 나눠버리거든요. 어차피 섞이지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두 개가 층을 딱 나눠지면서 액체가 이렇게 모일 겁니다. 그럼 아래쪽에는 당연히 간장이 모일 거고 위쪽으로는 식용유가 모이겠죠? 맞죠? 그런 상태에서 콕을 살짝 열어주는 거예요. 콕을 살짝 열어주게 되면은 액체가 쪼르륵 흘러나올 거 아니야? 어떤 액체부터 흘러나올까? 그렇죠. 간장부터 흘러나오겠죠. 맞지? 그러니까 얘는 잘 보면서 콕을 잘 조절하면서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흘러나와? 밑에 있는 게 흘러나오지? 네. 맞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스포이드랑은 반대로 스포이드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떠있는 밀도가 작은 양이 적고 밀도가 작은 액체를 떠낼 때 사용을 했었죠. 근데 분별 깔때기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떠내진단 말이에요. 그죠? 아래에서 액체가 쭉 흘러나와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경우에는 밀도가 큰 액체를 분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양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겠죠. 특히 양이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콕을 열어서 잘 보고 있는 거야. 잘 보면서 간장이 쫙 흘러나와서 거의 식용유가 나올락 말락 할 때 콕을 딱 닫아주면은 그때 분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액체와 액체가 섞여 있는 이런 혼합물, 특히 서로 섞이지 않는 경우에는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거나 스포이드를 이용하면은 물질을 분리해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은 액체와 액체 혼합물 분리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역시 서로 섞이지 않으면서 밀도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우리 내용을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은요, 고체 혼합물의 분리가 있어요. 자, 이 고체 혼합물은 말 그대로 고체와 고체가 섞여 있는 거지.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모래에 소금이 섞여 있다거나, 그지? 아니면 흙에 뭐 스티로폼 같은 것들, 철가루 같은 것들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겠죠. 그지? 근데 뭐 예를 들어 모래에 철가루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자석 갖다 대면 그냥 쉽게 분리가 돼버리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밀도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흙과 예를 들어 스티로폼 조각들, 여기서는 스티로폼이라고 안 하고 보통 이제 여러분들은 스타이로폼이라고 할걸요? 자, 만약 이게 섞여 있다고 쳐봅시다. 알겠니? 얘네들이 막 섞여 있으면은 얘네들 분리하기 되게 어려울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고체와 고체가 섞여 있는 이 혼합물에서 서로 밀도가 서로 다르다면은 이것도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흙이 스타이로폼보다는 밀도가 크겠죠. 그지?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분리하느냐? 얘네들은 중간 정도의 밀도를 가진 액체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알겠니? 액체에 담아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흙과 스타이로폼을 물에다가 넣잖아요. 물에다가 딱 집어넣으면은 이때 당연히 물보다 밀도가 큰 흙은 쫙 가라앉습니다. 맞죠? 밑에 이제 흙들이 쫙 가라앉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스타이로폼은 물 위에 이렇게 뜨겠죠. 둥실둥실. 아, 맞아. 그죠?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밀도를 딱 가지고 있는 이런 물에다가 이렇게 두 개의 고체 혼합물이 섞여 있는 상태를 넣어주면은 밀도가 큰 녀석은 아래로 가라앉아 버릴 거고 밀도가 작은 것은 위로 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분리를 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항상 중간 밀도 정도의 액체에다가 집어넣어서 각각 분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요 액체는요 두 고체를 녹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지? 서로 녹이지 않는 액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우리 예를 보면은
지금 현재 뭐 재질이 다른 플라스틱 조각을 에탄올에 집어넣었을 때 플라스틱이 뭐 가라앉고 뭐 어떤 걸 안 가라앉고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예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가장 쉽게 이런 것들 생각하면 됩니다. 흙과 스타이로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밑에 보면은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예가 나와 있네요. 그 예를 좀 보세요. 자, 유조선에서 유출된 기름의 확산 방지. 이거 굉장히 빨리 처리해야 되는 방법이죠. 유조선에서 바다에서 항해를 하던 유조선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기름이 바다로 유출이 됐어요. 그러면은 바다 위에 기름들이 쫙 떠버릴 거 아니야. 맞지? 이때 바닷물에 역시 기름이 섞이지가 않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기름이 확산되는 것을 빨리 막아야 돼요. 그랬을 때 기름이 물 위에 뜨는 것을 이용을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육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유조선 사고가 났어요. 유조선 사고가. 그래서 기름이 이렇게 쫙 흘러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다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거든요. 그래요? 바다가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요. 그것을 우리가 해류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해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기름도 저 해류를 따라서 확산이 일어나 버리겠죠. 그러니까 서서히 기름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근데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큰일 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렇게 확산이 일어나기 전에 요 앞에다가 막을 요렇게 띄워버려요. 알았어? 자, 설명 보면은 유조선 사고로 배에서 흘러나온 기름은 바닷물 위에 뜸으로 기름 막이를 설치하여 기름이 퍼지는 것을 방지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막을 위에 띄워버리는 거야. 이 막을 띄운다라는 게 뭐냐면은 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막 같은 것들이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막을 물 위에다 이렇게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름들이 그 막을 지나가지 못하는 거지. 물 밑으로는 못 지나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자연스럽게 이건 확산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그지? 이렇게 가둬져 버리겠지. 그런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싹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머지는 싹 가둬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기름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천조각 같은 거 집어 던져가지고 기름들을 다 빨아들이게 되죠. 그런 것들도 역시 밀도를 이용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보면 사금채취라는 게 있죠. 금을 캐내는 금광 있잖아. 금광에서 덩어리 금도 캐내지만 이제 그렇게 광산에서 이제 금을 막 캐다 보면은 가루금 같은 것들이 막 생길 거 아니니. 그랬을 때 보통 이제 금광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물에 그런 금가루 같은 것들이 섞여서 내려와요. 그래서 그 강하구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채반 같은 거 있지? 채반으로 흘러나오는 물에 섞여 있는 흙을 확 떠가지고 흐르는 물에 이렇게 계속 흐르게끔 만든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섞여 있는 흙이 사금보다 밀도가 작아요. 그러니까 금보다 밀도가 작거든.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 이렇게 자꾸 흔들흔들 거리면은 흐르는 물 때문에 밀도가 작은 흙은 이렇게 스르륵 흘러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사금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크니까 그 채반에 그대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쟁반에 남는 금을 채취하는 방법, 그것도 역시 밀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혈액의 분리라고 되어 있는데, 혈액이 두 가지의 종류로 되어 있거든. 혈액이 우리 피 말이죠. 피. 혈액이 혈구 성분과 혈장 성분으로 되어 있지. 이때 혈구가 고체 성분이고 혈장이 액체 성분이야. 그런데 보통은 혈구가 혈장보다 무겁거든요. 혈구가 무거워. 근데 얘네들이 그냥 섞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험관 같은 데다가 혈액을 담아두고요. 얘네들을 빠른 속도로 회전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무거운 물질들은 아래로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혈구 성분이고, 위쪽에 떠버리는 이런 것들이 혈장이야. 그러니까 아래로 가라앉은 혈구가 밀도가 더 큰 거죠. 그지? 반대로 위에 떠 있는 혈장이 밀도가 더 작은 거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네 번째 보면은 신선한 달걀 고르기라고 되어 있는데, 달걀이 낳은 지 오래된 달걀일수록 흰자의 양이 줄어들거든요. 이게 우리가 달걀을 보면은 달걀 껍데기가 되게 단단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미세한 구멍 같은 것들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흰자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수분이나 액체 성분들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멀쩡한데
내부가 점점 많이 비어버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사실 흔들어 보면은 이 신선한 달걀 같은 건 안에 거의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흔들리는 느낌이 안 나. 근데 오래된 달걀은 내부에 빈 공간이 많아지니까 턱턱턱턱턱 이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 그런데 그걸 해도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얘네들을 소금물에다가 담궈 보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물에다가 소금을 타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인 물보다 밀도가 좀 커지거든. 그러니까 아까 저 고체 혼합물 같은 경우에 중간 정도 액체에다 담근다 그랬잖아요. 근데 신선한 달걀은 내부가 꽉 차 있으니까 밀도가 큰 거고, 반대로 오래된 달걀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좀 작은 거거든. 근데 봐봐, 이때 그냥 물에다가 넣어버리면은 신선한 달걀이든 오래된 달걀이든 거의 다 가라앉아 버려요. 알겠어?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달걀이 2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근데 여기다가 이제 슬슬 소금을 부어가지고 소금물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어느 정도 소금물을 만들다 보면은 2 계란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붕 떠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알았어? 그러면은 하나가 가라앉아 있고 하나가 떠 있다면은 이 가라앉아 있는 게 조금 더 밀도가 큰 신선한 달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지? 이런 방법도 밀도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쓰레기 분리 방법 있지? 우리 막 이렇게 쓰레기들 막 했을 때 쓰레기가 이제 덩어리에 따라 이제 크기 무거운 것도 있고 가벼운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요렇게 컨베이어 벨트.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벨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앞에 요렇게 벨트가 또 하나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알았어? 그랬을 때 여기 막 쓰레기들이 이렇게 막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톡 뛰는 거거든. 알았어?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니까 툭 날아갈 거 아니야. 근데 밀도가 큰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은 잘 못 날아가겠지? 톡 하고 안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툭 떨어진다고. 근데 반대로 가벼운 녀석들은 슉 날아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겁고 가벼운 쓰레기들을 어느 정도 좀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한 예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다음 장 끓는 점에 따른 물질의 성질들,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개념 정리 8번째. 끓는 점은 물질마다 다를까? 여기부터 볼게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물질의 특성, 바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이죠. 근데 그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의 바로 끓는 점과 그 뒤에서 나오게 될 녹는 점, 이런 것들 다 물질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 즉 물질마다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우리가 끓는 점 이러면은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그 온도죠. 네. 예를 들어서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물의 끓는 점은 100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알코올의 종류 중에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78도에서 끓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78도가 결과적으로 에탄올의 끓는 점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설명 보면은 끓는 점은 물질의 고유한 특성으로 물질의 양과 관계없는 세기 성질이고요. 끓는 점은 가열하는 불꽃의 세기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센 불에 끓이든 약한 불에 끓이든 결과적으로 그 끓는 데 도달하는 시간이 달라지는 것뿐이지 그 끓는 온도가 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끓는 온도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이제 끓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끓는 온도가 각각의 물질마다 다 다른 값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끓는 점으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보면은 세 번째 끓는 점과 물질의 질량 그리고 가열하는 불꽃의 세기, 이 관계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좀 그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온도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A라고 하는 물질은 온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끝났어요. 이게 A예요. 그죠? 그런데 B라고 하는 물질도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끝났거든. 맞지? 이게 B야. 맞지?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이거죠. 자, 일단 A와 B가 둘 다 액체 상태부터 출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0도는 아니야. 알았지? 여기 봐봐, 그래프. 여기가 0도는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건 액체부터 시작을 해서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은 이런 식의 수평한 구간이 생긴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 수평한 구간은 바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이때 A든 B든 수평한 구간에서 기체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A는 온도가 올라가서 요 시간대 수평한 구간에 딱 도달을 했죠. 그랬을 때 시간이 지금 TA네요. 맞죠? 그리고 B는 요 시간대 지금 현재 수평한 구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시간을 TB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A와 B의 지금 현재 이 수평한 구간이 만들어진 그 온도를 보세요. 그러면은 A와 B는 둘 다 요 온도에서 수평한 구간이 나타났죠? 맞지? 그럼 이 구간이 뭐가 되는 거야? 끓는 점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A와 B는 둘 다 시간은 달라도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는 온도가 어때요? 똑같죠? 그러면은 A와 B의 끓는 점이, 끓는 온도, 끓는 점이 서로 같다? 그 말은 두 물질은 같은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런데 자, 지금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A는 지금 끓는 온도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렸고요. B는 오래 걸렸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두 액체가 같은 물질인데 서로 양이 같은 상태라고 쳐보자고요. 그러면은 A는 더 빨리 끓었죠. B는 더 늦게 끓었죠. 그러면은 두 물질의 양이 같은 경우에는 불꽃의 세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A는 센 불로 끓인 거고 B는 약한 불로 끓인 거지. 그러니까 A는 금방 끓는 점에 도달했지만 B는 나중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끓는 점 자체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맞죠? 그런데 만일 불꽃 세기가 똑같다면은 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 불꽃 세기가 서로 같으면은요, A와 B의 양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 무슨 이야기냐면은 A는 금방 끓었잖아. 양이 적은 거야. 반대로 B는 오래 걸렸죠? 그러면 얘는 양이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끓는데 걸리는 시간은 다를 수가 있어. 하지만 끓는 점이 같다면 얘네들은 같은 물질입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더 나왔다고 쳐보자. 요렇게 C, 알겠니? 그러면은 C는 A와 B랑 다르게 끓는 온도가 다르죠? 그지? 그러면은 A랑 B는 같은 물질이지만 C는 다른 물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끓는 점이 같으면 같은 물질이고 끓는 점이 다르면 다른 물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근데 이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게 물질의 특성이긴 한데 이 끓는 점은 압력, 주변의 압력과 서로 큰 영향을 받습니다. 압력에 큰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압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지표면에서 살면서 지표면에서 받는 기압을 일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거든요.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 자체가 작아져요. 알겠어? 그래서 예를 들어 높은 산 같은 데 올라가잖아? 그럼 높은 산 같은 경우에는 기압이 1기압보다 더 작은 상태가 돼버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에베레스트 산 정상 정도까지 가버리면은 0.7기압 정도로 기압이 떨어져 버려요. 알았어? 그런데 반대로 지하로 내려갈 겁니다. 땅을 파고 내려가든 아니면 바닷 물속으로 들어가든 그러면은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반대로 기압은 높아져요. 알았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닷 물속에서 사람이 잠수를 하고 있다고 쳐보자고요. 잠수를 하고 있어. 그랬을 때 예를 들어 물의 깊이가 한 10m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한 2기압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위로 올라가면은 기압이 낮아지고 아래로 내려가면은 기압이 높아진다고 보면 돼. 기내식으로 주는 빵 봉지가 빵빵해졌을 때 기압이 낮아지는 거예요? 보통 그런 이유가 맞기는 맞는데 비행기 안에서는 사실 느끼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비행기가 아무리 공중으로 위로 이렇게 슉 날아가면서 기압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비행기 안에서 기압까지 낮아져 버리면 사람이 크게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내부에서는 기압을 1기압으로 맞춰줘요. 그런데 물론 외부의 기압보다 기압이 낮아져 버리게 되면 빵봉지 같은 게 부풀어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그건 좀 다른 이야기고, 우리가 살고 있는 기압이 보통 1기압이라고 했을 때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반대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기압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게 물질의 특성이지만 그 주변의 압력과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랬을 때, 자 봐요. 이때 끓는 점과 압력은 서로 거의 비례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기압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끓는 온도도 낮아져요. 알았어? 반대로 기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끓는 점은 높아집니다. 알겠어? 우리 아까 물이 몇 도에서 끓는다고요? 100도. 그런데 물은 1기압 조건에서 100도 정도에서 끓게 되는 겁니다. 알았니? 근데 만일 0.7기압 정도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한 80도 정도 내외에서도 끓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한 2기압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120도 정도에서 끓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니?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특성이지만 외부의 압력에 따라 달라져 버릴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래서 끓는 점을 표현할 때는 꼭 그 주변의 압력이 얼마인지를 꼭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험을 하는 조건이라면은 1기압 조건이겠죠? 그런데 같은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기압이 달라져 버리면은 끓는 점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 예를 보면은 끓는 점이 높아지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 자, 이렇게 지하 내려가는 것 말고도 우리가 주변에서 쓰는 것 중에 압력밥솥 같은 거 있죠? 압력밥솥. 이 압력밥솥이라고 하는 요 녀석이 그 내부의 기압을 2기압 정도로 만들어 주거든. 우리가 압력밥솥을 사용하면은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은요, 일반 밥솥으로 밥을 할 때보다 굉장히 밥이 빨리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백숙 같은 거 있죠? 닭 오래 삶는 거 있잖아. 그거를 일반 솥에다가 삶으면은 막 5시간, 6시간, 7시간씩 삶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내부가 다 익어버려. 근데 압력밥솥으로 삶으면은 한 2시간 정도면은 다 삶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압력밥솥을 하게 되면은 음식을 빨리 조리할 수가 있거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봐봐. 이 압력밥솥이 바깥쪽의 압력이 1기압이라고 하더라도 내부의 압력을 2기압 정도까지 상승을 시켜줘요. 그러면은 내부에 있는 물이 끓을 때 100도에서 끓던 물이 얼마에서 끓는 거야? 120도 정도에서 끓어버리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쌀이나 또는 닭 같은 것들을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버리는 거죠. 알았어? 그러니까 더 빨리 익게 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밥이 빨리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압력밥솥 같은 경우에는요, 집에 아마 압력밥솥이 있을 거야. 그랬을 때 일반 솥은 그냥 뚜껑 이렇게 덮어놓고 음식하다가도 이렇게 뚜껑 열 수 있잖아요. 근데 압력밥솥은 뚜껑이 안 열립니다. 잠금 장치가 돼 있죠. 그 잠금 장치가 고장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은 이게 압력밥솥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압력밥솥이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덮어놓잖아. 그러면은 이 뚜껑이 완전히 밀폐가 되면서 내부에 있는 기체가 빠져나오지 못하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이 내부의 기체가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 뚜껑을 열어버리잖아요. 그럼 쉽게 말해서 폭발합니다. 폭발해요. 그래서 압력밥솥으로 밥을 다 하거나 아니면 삼계탕을 다 하거나 이러고 나면은 위에 뭐 콕 같은 거 딱 열면은 김 칙 나오지. 그 김이 칙 나오고 나면은 내부의 압력이 1기압으로 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제 잠금 장치가 풀리면서 뚜껑이 열릴 수 있게끔 되어주는 거죠. 만약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보다 높은데 그냥 뚜껑이 열려버렸다? 폭발해버립니다. 아마 삼계탕 하다가 만일 압력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뚜껑이 열렸다? 그럼 아마 천장에 닭이 붙어 있을 거예요. 위로 이렇게 퍽 털고 날아갈 테니까. 알겠니? 그 정도로 생각보다 파괴력이 강합니다. 이게 우리 주변에서 압력을 높여서 사용하는 경우고요. 그 옆에 보면은 도리어 끓는 점이 낮아지는 경우가 외부 압력이 낮아지는 경우라 그랬죠.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은 기압이 낮아져서 물에 끓는 점이 100도보다 낮아지므로 밥이 설익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산에 올라가서 밥을 하면은 물이 100도가 안 되는 80도 정도에서 끓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온도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겉만 익고 속은 익지 못하는 상태로 물이 다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를 우리가 설익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끓는 점이 낮아져서 밥이 설익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밥을 제대로 익히려면은? 오랫동안 익혀요. 그래, 오랫동안 익히면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넣던 물의 양보다 좀 더 많이 넣으면 됩니다. 근데 그런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요, 밥솥 위에다가, 밥솥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위에다가 돌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는 거야.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꽉 눌러주는 거. 간단한 압력밥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뚜껑을 덮어놓으면은 뚜껑이 들썩들썩 하면서 기체들이 빠져나가거든. 그런데 돌로 꽉 눌러두면은 뚜껑이 잘 들썩들썩거리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럼 내부의 압력이 조금 높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밥을 잘 익힐 수가 있어요. 알겠니? 그러니까 정 아니면 압력밥솥 들고 가든가 뭐 그러면 되겠지 뭐. 안 그래? 어찌됐건 이런 식의 끓는 점은 외부 압력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보니까 압력과 끓는 점 사이의 관계 알아보는 시험이 나와 있는데 이 실험 말고 선생님이 다른 실험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실험의 제목은요, 찬물로 물을 끓일 수 있을까입니다. 차가운 물로 물을 끓일 수 있을까? 그 실험이에요. 자,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둥근 바닥 플라스크가 있어요. 이렇게 플라스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알았니? 근데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두고요. 물을 담아두고 가열을 할 거야. 그럼 이제 얘네들이 막 끓기 시작을 하겠지. 그럼 얘네들이 끓는다라는 것은 온도가 몇 도? 100도. 100도예요. 100도가 되면 얘네들이 막 끓기 시작을 하겠지. 맞지? 근데 물이 막 끓기 시작할 때 요 위에다가 고무 마개로 딱 막아버립니다. 알겠어? 그리고 가열을 중지를 해요. 그러고 나서 뒤집을 겁니다. 뒤집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물이 이렇게 지금 채워져 있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빈 공간, 여기 지금 이렇게 비어있는 요 공간, 요 공간에 진짜 아무것도 없을까? 공기가 있겠죠. 공기.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수증기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물이 끓으면서 수증기들이 막 만들어졌을 때 뚜껑을 닫아버렸으니까 수증기들이 이 안에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 상태에서 뒤집어 버리면 여기에 이제 수증기가 남아 있겠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이제 가열을 중지를 했으니까 물의 온도가 100도에서부터 점차 낮아지기 시작을 하겠지. 99도, 98도, 97도, 96도 하면서 천천히 물이 식어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찬물을 확 부을 거예요. 깨지잖아요. 응? 깨지잖아요. 안 깨져요, 쉽게. 이렇게 찬물을 싹 부어줄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찬물을 확 부어주면은 갑자기 요 물이 다시 끓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자, 찬물을 딱 부어주게 되면은요, 이 플라스틱 용기가 차가워지겠죠. 요 플라스틱 용기가 차가워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요 안쪽에 있던 수증기들이 돌아다니다가 차가운 벽에 딱 부딪히게 되면은 다시 물로 바뀌어서 돌아옵니다. 알았어? 그러면은 수증기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근데 이만큼 꽉 채워져 있던 수증기가 모두 물로 돌아온다고 해도 물은 거의 부피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공간 자체가 무슨 공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빈 공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근데 이렇게 채워져 있던 기체가 사라지면서 빈 공간이 늘어나 버리면은요, 요 내부의 압력이 작아집니다. 알았어? 근데 압력이 작아지면 끓는 점도 어떻게 된다고? 낮아지죠. 그러니까 지금 물의 온도가 막 95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압력이 낮아져 버리니까 끓는 온도가 낮아지면서 다시 끓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것이 찬물로도 물을 끓일 수 있을까? 이런 실험입니다. 우리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실험은 감압장치라고 해서 이 용기 내의 압력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그런 용기예요. 그러니까 끓는 물을 그 안에다 딱 넣어놓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물의 온도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랬을 때 감압 용기로 안에 있는 기체를 막 뽑아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부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물이 다시 끓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것을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지금까지 우리는 끓는 점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물질의 특성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끓는 점을 이용을 해서 물질을 또다시 분리해보는 방법을 볼 겁니다. 역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인데요. 이번에는 우리 앞에서 봤었던 액체 혼합물들, 그러니까 액체와 액체가 섞여 있는 혼합물인데, 아까 우리 앞에서 분별 깔때기나 스포이드 이용했을 때는 둘이 안 섞였지. 그러면서 밀도 차이로 분리한 거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부터는요, 액체와 액체가 서로 섞여 있는 혼합물을 볼 겁니다. 섞여버리는 혼합물. 그래서 잘 섞이는 거. 그러니까 층이 나눠지지 않는 거지. 그 실험을 하는 거야. 대표적인 예로 물에다가 에탄올 같은 것들을 섞게 되면은요, 얘네들이 층이 안 나눠져요. 그냥 섞여버린단 말이야. 알았어? 근데 이런 물질들을 분리해낼 때 끓는 점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물은 100도에서 끓어요. 알았어? 근데 에탄올은 78도에서 끓거든. 알았어? 근데 저 둘을 섞어놨습니다. 섞어놓은 상태에서 얘네들을 가열을 해보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런데 앞에 보세요. 시간에 따른 온도 그래프에서, 자, 두 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물질의 온도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거야. 근데 얘네 둘을 서서히 끓이다 보면은 온도가 78도가 되는 순간이 딱 생기거든요. 알았어? 근데 아까 78도는 에탄올에 끓는 점이라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은 원래 에탄올이 끓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원래 액체가 끓을 때는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야 되거든. 맞지? 근데 봐봐. 이때 78도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78도부터 에탄올이 딱 끓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78도보다 약간 높은 온도까지 더 올라갑니다. 온도가. 알았니? 그러면서 수평한 구간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비스듬한 그래프가 나타나 버려요. 알았어? 그런데 요 구간 동안 에탄올이 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탄올이 끓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에탄올에 끓는 점이 78도인데 78도에서 끓는 게 아니야.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지. 그리고 원래 끓는다면은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야 되는데 얘네들은 수평한 구간이 아니라 약간 온도가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근데 이 안에서 지금 현재 에탄올이 기화되고 있는 건 맞아. 알았어? 물은 기화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물은 아직 기화가 안 됩니다. 왜? 100도에 못 도달했으니까. 그러니까 에탄올만 기화가 되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에탄올이 전부 다 기화가 되잖아?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 물만 남았지. 그럼 다시 온도가 올라가. 그러다가 물은 몇 도에서 끓는다고? 100도. 그러면은 정확하게 100도가 딱 되는 그 순간에 다시 요렇게 수평한 구간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 뭐가 나오고 있다? 물이 기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지금 보면은 끓는 점을 이용을 하는데요. 끓는 점이 낮은 액체부터 먼저 끓어 나와요. 알았니? 끓는 점이 낮은 액체부터 먼저 끓어 나올 텐데 여기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끓어 나오는 온도가 자신의 온도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수평한 구간도 안 나타나요. 맞지?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게 물 때문이야. 물. 알았니? 이게 만일 에탄올만 있다면은 얘가 쭉 온도가 올라가다가 78도가 되는 순간에 수평한 구간이 딱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런데 이렇게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으면서 계속해서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물 때문이야. 물이
자기 스스로는 온도가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래프가 약간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나 버리게 되는 거죠. 알았어? 하지만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부터 먼저 끓어 나오는 거지. 근데 그렇게 에탄올이 다 끓어져 나와 버리면은 이제 뭐밖에 안 남았어? 물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온도가 올라가서 물의 끓는 온도인 100도에서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거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구간을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한다면은 A에서는 아무런 기체도 기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B 구간에서 에탄올이 끓어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요. C에서는 물만 남아있고 아직 끓어 나오지 않죠? 게다가 D에서 물이 끓어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끓는 점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됐니?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끓는 점을 이용해서 각각의 물질들을 분류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증류라고 하는 것과 분별 증류라고 하는 게 나와 있지? 맞지? 그랬을 때 둘 다 증류야. 증류라고 하는 거는 액체를 끓이면 기체가 되죠. 그런 다음에 그 기체를 다시 액체로 바꿔서 얻어내는 방법을 증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냥 증류랑 분별 증류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그냥 증류는 고체 불순물이 녹아있는 액체 혼합물을 가열할 때 나오는 기체를 냉각시켜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죠. 맞지? 그 얘가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 탁주에서 청주가 얻기 뭐 이런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증류는 이 불순물이 섞여 있는 액체에서 순수한 액체만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액체에 고체 같은 이런 불순물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어? 그런데 봐봐요. 여기에 있는 얘 중에서 탁주에서 청주 얻기가 뭐냐면은 우리 어른들이 좋아하는 막걸리 있죠.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쓰는 그 투명한 술 있지. 그게 청주거든. 막걸리가 탁주고 거기 제사 지낼 때 쓰는 술이 청주야. 그런데 막걸리로부터 청주를 얻어내는 거거든요. 알았어? 그 뿌연 막걸리 같은 거에서 투명한 청주를 얻어내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소주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소주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뭐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세요. 여기에다가 막걸리 같은 걸 넣어놔요. 탁주. 알았니? 그리고 위쪽에 접시 같은 게 이렇게 놓여 있는데 여기에다가는 찬물 같은 걸 이렇게 받아놔요. 알았어? 그러면서 여기를 가열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가열을 하면은 탁주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알코올 같은 것들, 그러니까 술의 재료가 되는 알코올 같은 이런 것들이 먼저 증발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알코올들이 위로 증발을 하다가 위쪽에 차가운 찬물이 담겨 있는 그릇에 탁 부딪히면은 얘네들이 다시 액체로 바뀌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쪼로로로 흘러가지고 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알았어? 그랬을 때 여기서 이렇게 모아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청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방법, 이게 증류야. 그리고 바닷물에서 식수를 얻는다라는 거. 우리가 바닷물을 그냥 절대 먹을 수가 없죠. 그지? 그랬을 때 그 바닷물에서 먹을 수 있는 식수를 얻는 방법은 예를 들어 이런 방법이야. 자, 이렇게 바닷물을 담아둘 거예요. 바닷물을 담아두고 예를 들어 위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 알았니?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햇빛이 통과할 수 있는 이런 유리막 같은 거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바닷물에서 뭐부터 먼저 증발할까? 물이 먼저 증발하겠지. 그럼 물들이 위로 올라가다 이런 판에 타다닥 부딪히면은 이때 물방울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경사면을 따라 쪼로로록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서 각각 그 액체를 얻으면은 뭐가 나오는 거지? 물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얻는 방법도 증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근데 그 옆에 보면은 분별 증류가 나와 있는데 분별 증류는 봐요. 분별 증류는 자, 분별 증류는 액체 혼합물들, 액체 혼합물의 분리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증류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의 액체를 얻어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분별 중류는 여러 액체들을 동시에 얻어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우리 저기 봤었던 에탄올과 물을 얻어내는 것도 역시 분별 중류입니다. 알았니? 그리고 원유의 분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땅에서 캐내는 기름 있죠? 땅에서 캐내는 그 까만색 기름을 원유라고 하거든? 근데 그 원유에서 우리가 쓰는 기름들을 각각 나눠줘야 돼요. 그랬을 때 커다란 탑에다가 원유를 집어넣고 끓이거든? 그러면은 끓는 온도가 낮은 모습부터 먼저 막 끓어가지고 탑에서 나와요. 그럼 그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뭐 석유가스랄지 아니면 휘발유랄지 등유, 경유, 중유 같은 것들을 다 따로따로 얻어가지고 각각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분별 중류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분별 중류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인데 그냥 요 실험이거든? 에탄올과 물을 섞어 놓은 상태에서 끓여주면은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부터 먼저 끓어 나온다 라는 거죠. 그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물이 끓어 나온다. 이것이 지금 나와 있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분별 중류 장치가 있어. 보여? 그 분별 중류 장치를 잘 봐야 돼요. 자, 분별 중류 장치만 잘 이해하면은 여기는 끝납니다. 자, 간단히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앞에 보세요. 여기다가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넣을 거야. 알았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열을 해줄 거예요. 근데 실험 장치를 잘 보면은 여기에 유리도막 같은 것들이 잔뜩 들어가 있다. 깨진 유리도막 같은 거. 알았니?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온도계가 설치가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자 봐봐. 먼저 혼합물을 이렇게 해서 가열을 하게 되면은 얘네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다면 제일 먼저 뭐가 끓어 나와야 돼? 에탄올부터 먼저 끓어 나와야 되겠지? 근데 위쪽에 이제 유리도막이 설치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 유리도막이 이렇게 막 조각들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나온 기체들이 위로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유리도막에 막 부딪힐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원래 에탄올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맞기는 맞지만 물도 증발을 살짝 하거든요. 근데 끓는 온도에 도달해서 에탄올이 끓어 나왔다면은 그 에탄올 기체들은 이 유리도막에 부딪혀도 그냥 기체 상태로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증발된 물이라면은 아직까지 온도가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유리도막에 부딪히면은 다시 액체가 돼가지고 밑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실제 유리도막을 설치해 놓는 게 이 지금 하고 있는 분별 중류를 여러 번 하는 효과가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체들이 막 올라가죠? 기체들이 요 관을 따라서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거든? 그때 그 온도가 얼마인지를 재기 위해서 여기에 온도계가 설치가 돼 있는 거야. 근데 온도계의 요 끝부분, 온도계의 끝부분이 여기 관을 지나가는 그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정확하게 기체의 온도를 측정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서 얘네들이 기체 상태로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얻을 때는 액체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관이 냉각을 시켜줄 수 있는 관이야. 차갑게 만들어줄 수 있는 관. 즉, 요 안쪽에 기체가 지나가는 통로가 있고 바깥쪽을 덮고 있는 관인 거예요. 근데 이 관에 찬물을 넣어주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찬물을 넣어줘. 근데 찬물을 넣고 뺄 수 있는 위치가 두 군데가 있다. 이렇게 두 군데가 있다. 그런데 항상 찬물은 아래쪽에서 넣어야 돼요. 아래쪽에서 넣어서 찬물이 위로 올라가서 위쪽을 통해서 빠져나가게끔 해줘야 되는 거다. 알았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가워질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차가워지면은 그 사이를 통과하고 있던 기체들이 차가운 관을 지나가면서 액체로 바뀌어서 여기에 모여지는 거예요. 알겠어? 근데 왜 물을 아래쪽에서 집어넣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 봐봐. 위에다가 찬물을 확 넣어버리잖아? 그럼 여기 부분이 확 차가워지지. 그러면은 뜨거운 기체가 차가운 관을 확 만나게 되면은 그때는 이 기체가 지나가는 조그마한 관이 딱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위험하단 말이야. 그래서 밑에서 찬물을 집어넣게 되면은요, 그 찬물이 위로 올라가면서 서서히 데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체랑 바로 직접 만나도 깨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항상 차가운 물을 아래쪽부터 넣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자, 이 분별 중류 장치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봐두도록 하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녹는 점에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